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75살 되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평생 일궈온 생선가게 접고 새 인생 살고 있어요. 손녀딸이 이제는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라며 문화센터 소개해줘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다 늙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뒤늦게 배우는 재미를 알아서 최근엔 컴퓨터를 배우고 있답니다. TV로만 드라마, 영화를 접해봤지 유튜브라는 걸 접해보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더군요. 사람들 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많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용기 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이혼을 했고요. 이혼의 원인은 주제도 모르고 날뛰던 며느리 때문이에요.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한결같아야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법인데 며느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구절절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들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 다니는 회사는 어떠니? 지난번에 이직했다고 어미한테 들었다.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즐겁게 일해요. 일도 그렇게 안 어렵고요. 어머니가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이에요. 매번 저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아가,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아니에요, 엄마. 우리 힘들 때 엄마가 도움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더 잘 모셔야 하는데 괜히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네요. 그런 말 마라. 다 사람마다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워도 나중에 가면 다 되돌려 받는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나저나 어머님은 진지 잘 챙겨 드세요? 저희 없다고 끼니 거르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라. 옆 가게 김 여사랑 같이 잘 먹고 있어. 너희야말로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잘 먹어야지. 내가 생선 좀 보내주련? 아니에요. 어머니도 파셔야죠. 매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못 파세요. 저희 걱정은 마세요. 맞아요, 엄마. 저희 단칸방에서 빌라로 이사도 갔어요. 회사 주택이라 큰 돈도 안 들이고. 집도 좋아요. 5년 정도 된 건물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완전 신축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잘 되었구나. 아무튼 날도 추운데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라. 알겠어요. 엄마나 잘 챙기시고 또 연락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꽃다운 나이 18살에 남편한테 시집 왔습니다. 그 시절 모두가 그러했듯이 어른들이 중매서 주는 집안과 결혼하는 게 정말 흔한 일이었죠. 남편 얼굴은 결혼식 날 본 게 처음이었고 그걸 기점으로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모진 시집살이도 견뎌내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가졌고 20살이 되던 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에 육아까지 하느라 정말 힘들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시댁은 저에게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짐 싸들고 나가라며 매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당시 수중에 있던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지낼 달방을 구했고 어렵사리 생선 장사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죠. 밤낮 없이 장사하고 일이 없을 땐 부업까지 해가며 10원 한 푼 아끼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회사 생활을 못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던 탓에
충분히 보태주지 못한 탓인가 싶어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 생겼어요. 벌써 8주라네요. 그게 정말이니? 언제 확인한 거야? 어제 저녁에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해서 감기인가 보다 하고 오늘 병원 진료받는데 검사하면서 알았어요. 흐흐, 이제 식구가 한 명 더 늘겠네요. 그러겠다. 정말 장하다. 우리 며느리. 몸은 괜찮은 거야? 입덧은 안 하고? 아직 배도 안 나오는데 걱정할 것도 많다, 엄마. 영희는 내가 잘 돌봐줄게. 당연히 잘 돌봐줘야지. 임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아무튼 큰일 해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행복하게만 잘 살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실 결혼하고 바로 아이 가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서 내심 포기했었거든요. 포기를 왜 해? 아직 나이도 젊은데, 그나저나 정말 고맙다. 세아가 먹고 싶은 건 없니? 아직은 없어요. 이 사람이 잘 챙겨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주말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몸도 힘들 텐데, 어딜 와. 거리도 멀고 오지 말고 그냥 쉬어라. 나도 대목이라 한참 장사하느라 바쁘니. 와도 못 챙겨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쉬엄쉬엄 일하세요.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시면 어떡해. 이제 손주 녀석도 태어날 텐데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알겠어요, 엄마. 나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여기 회사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 거봐라. 엄마 말 맞지? 별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순진한 사람 꼬드겨서 일만 시키고 돈 안 주는 그런 악덕 업주만 아니면 돼. 그런 분들 아니야. 여기서 부지런히 일 배워야지. 나중에 언젠가는 나만의 사업을 할 거야. 그래, 뭔들 좋으니 열심히만 하렴. 곧 너도 아버지가 될 몸인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알겠어요, 엄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 집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아이를 뵌 겁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손녀죠. 정말 작고 여리던 아이가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 내일 모레면 성인이 되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손주 녀석을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어찌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들 부부는 회사에서 제법 오래 일을 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IMF가 터졌고요. 그 바람에 잘 다니던 회사도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아들 내외를 서울로 불러 같이 살게 되었죠. 아들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며 저에게 자금을 요구했어요. 이왕 해보는 거 아쉬움 없이 시작하라며 넉넉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고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죠. 설상가상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빚까지 생기면서 제가 장사하며 번 돈과 아들이 막노동하며 모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늘 마지막 송금하고 왔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왜 울고 그런다니? 둘이 벌어서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게야. 너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수진 어미야, 너도 고생 많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빚 갚느라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줬는데 그 상황에서 수진이 키워내느라 고생했지. 우리 중에서 제일 고생한 게 수진 어미다. 어머니, 수진이도 이제 다 컸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서 막상 제가 하는 건 없어요. 그 일랑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죠. 그 많은 빚을 다 해결하셨으니.
네 시아버지만 살아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지 싶다. 그 양반이 워낙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아무튼 날도 날이니만큼 수진이 데리고 건너오너라.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꾸나. 정말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갈게요. 여보, 당신은 언제 와요? 나도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갈게. 오늘 근무긴 한데 조금 일찍 갈 수 있거든. 그리고 모두에게 할 말도 있고. 뭔데 그러냐? 중요한 이야기야? 괜히 걱정시키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해요. 어머님 또 발동동 구르신다고. 그런가? 그럼 미리 말할게요. 나 A 기업에 입사하기로 했어. 일전에 일했던 직장 사장님 알지? 그분 지인이 A 기업 임원인데 나 추천해 주셨어. 이번에 경력직 전형에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A 기업이면 대기업 아니냐?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우리 식구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회사 관사도 나오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로워질 거야.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여보. 그거 정말 잘 됐다. 아이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아들은 대기업에 소속되어 사업과 병행하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제법 많고 그 무렵 저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녀도 무럭무럭 잘 커서 사람 고치는 의사 되겠다더니 정말 의대에 입학했고 아들도 회사에서 탄탄대로를 걸었죠. 이제 우리 집에는 늘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무시 못하는지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오랜 세월 고생한 것도 있고 몸이 한두 군데 고장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사 그만하라니까. 고집을 부리셔서는. 아니다.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해야지. 우리 손녀딸 하나라도 더 가리키고 좋아하는 거 사주려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늙은이가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야. 그러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한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엄마 고집은 여전해. 병원은 다녀오셨죠? 오늘 손님이 많아서 간다는 걸 깜빡했구나. 주말에는 꼭 가야지. 뭐라고요? 안 갔어요, 그럼? 아니, 허리도 아프고. 그거 단순 관절 문제가 아니라니까? 엄마도 예전 몸이 아니라 관리해줘야 해요. 내가 지난번에 사준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는 계세요? 아휴, 고놈 참 잔소리도 어지간히 하는구나. 어휴, 안 되겠네. 엄마, 내가 수진이랑 집사람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당장 내일 가서 진료받고 검사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요. 아이고, 아서라. 병원비며 검사비며 한두 푼도 아닌데. 원래 이 나이 되면 다 아프단다. 그러니 그냥 둬. 뭘 그냥 둬요. 그러다 진짜 골로 간다니까.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렇게 포기하시면 내가 뭐가 돼? 괜히 너희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렇지. 잔말 말고 아들 말 좀 들어요. 나 3개월 뒤면 미국 다녀와야 하는데 엄마 그 전에 다 낫는 거 보고 가야겠어. 알았다. 알았어. 그러니 잔소리 좀 그만해. 네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여보, 내일 엄마 모시고 병원 좀 다녀올 수 있어? 내일 별일 없지? 별일 없죠. 왜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지난번에 허리랑 무릎 계속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 타이레놀 드시면서 겨우 버티시는데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어머니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어머님, 아주 불편하세요? 조금 아프긴 하구나. 미안하다 괜히. 아니에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일 몇 시에 가면 되는데요? 수진아, 바쁜 건 알겠지만 너희 병원에서 할머니 진료 좀 받자. 갑작스럽긴 하지만 진료할 수 있겠니? 잠시만요. 진료 스케줄 좀 보고요.
요즘 예약 환자가 워낙 많아서요. 아, 잠깐. 혹시 점심 전이긴 한데 11시 어떠세요? 그땐 제가 직접 봐드릴 수 있어요. 오신 김에 CT랑 MRI 다 찍고 가세요. 어차피 가족 할인되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 시간에 할머니 모시고 네 엄마가 갈 거다. 잘 좀 부탁한다.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 아니에요. 이게 뭐 별일이라고. 그나저나 할머니 언제부터 그랬어요? 혹시 봄에 그랬던 거 아직도 그래요? 그게 말이지. 말도 마라. 지금까지 약으로 버티셨단다. 그것도 약국에서 산 타이레놀. 아주 네 아빠 불효자 만들려고 작정하셨어. 아니, 통증이 상당했을 건데 자세한 건 내일 봐야 알겠지만 할머니, 이런 거 미리미리 말씀하시라니까요? 손녀가 의사인데 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너희들 불편할까봐 그랬다. 앞으로는 제때제때 말아마. 당연히 그러셔야지. 아픈 거 숨기면 나중에 더 큰일 나. 가족들이 고생하니까 차라리 일찍 말해서 해결해요. 그럼 11시로 예약 걸어둘 테니까 시간 맞춰 오세요. 원무과 안 들리고 바로 와도 돼요. 3층이야. 알겠어. 그럼 진료 보고 같이 점심 먹을까? 시간 안 되면 저녁이라도. 요즘 도통 얼굴을 못 봐서 말이다. 알겠어. 시간 되면 먹고. 아무튼 내일 봐요. 나 회의 들어가야 해. 그래, 우리 손녀 수고해라. 다행히 손녀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 아들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2년 정도 떠나 있게 되었고, 결국 며느리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말로만 알았다 하면서 뒤로는 저를 모른 채 하더군요. 다 같이 있을 땐 그렇게 살가운데 가족들이 없는 자리에선 완전히 저를 내외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저에게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다며 노골적으로 티를 내더군요. 그래서 집 근처로 원룸을 구해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제가 혼자인 게 편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즐겨보고 싶다. 애먼 말을 둘러댔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행동 범위가 정해졌는데 며느리는 그걸 도와주지 않았어요. 물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감수하고 제가 어렵사리 해결해야 했죠. 저도 다 늙은 마당에 자식들한테 바라기만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절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지 점점 남대하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꺼내니 이때다 싶었는지 흔쾌히 대답하더군요. 그동안 살붙이고 살았던 정이 아까웠습니다. 예, 지금 바쁘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구나. 네, 말씀하세요. 요즘 너 뭐 하고 다니는 거니? 경훈이 미국 갔다고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나돌아다니다니요. 저도 제 할 일 하는 거죠. 제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미안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경훈이 미국 가고 나서 디스크 수술하고 나 도와주겠다더니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얽매여 있어야 하는데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맞잖아요. 저도 그동안 고생 많았고 하고 싶은 거 이제야 좀 하겠다는데 그게 어렵냐고요. 지금 누가 하지 말라 그랬니? 됐다. 너한테 부탁하느니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적어도 시어머니로서 대우는 해줄지 알았어. 그런데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너 수진이나 경훈이 있을 땐 나한테 온갖 알랑방귀 뀌어대면서 걔네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잖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어이가 없구나. 앞으로 매달 나한테 30만 원씩 보내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자니 내가 안 되겠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해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나,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디스크 수술 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주는 돈과 아들과 손녀딸이 가끔 주는 용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며느리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 죽을 뻔한 일이 발생해요. 나이도 들고 수술도 받은 데다 몸이 약해져 있었는데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한 거였죠. 주말 아침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병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며느리가 아닌 자주 왕래하던 이웃집 할머니였어요.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그날 밤 며느리가 병실 한편에서 통화하는 걸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어서 병실로 찾아온 손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손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뒤돌아갔고요. 아, 글쎄. 늙은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곧 가겠지. 내가 아는 재산만 지금 20억이야.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면 돼. 위자료는 넉넉히 받아올게. 사랑해, 자기야. 이런 대화를 하는데 아들과 손녀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상속받는 재산을 모두 가로챌 심산이었던 겁니다. 기막힌 사실에 휴대전화로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경훈아, 거기 날씨는 어떻니?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요. 엄마 몸은 괜찮으시죠? 내가 한국 가는 걸 좀 서둘러야겠어요. 안 그래도 그래야겠다.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도 있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수진 어미 말이다. 너 이참에 갈라서는 게 좋겠구나. 갈라서요? 지금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무래도 수진 어미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 모양이야. 수진이도 어제 같이 들었다. 그리고 나 이렇게 된 거 수진 어미 탓도 크다. 분명 수진 어미 있을 때 쓰러졌는데 신고자가 옆집 권 여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사람이 알고서 모른 척하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뭐겠니? 태연하게 병원 와서 내연남이랑 통화까지 하는 마당에 뭐가 무섭겠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그 수진어미가 맞나 싶다. 엄마, 일단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 속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수진이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싶은데 내가 너랑 수진이 봐서 참는다. 그동안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다니. 도대체 사람인지 원. 어휴. 엄마, 일단 진정하고 계세요. 내가 빨리 일 마무리 짓고 귀국해서 알아볼게. 그러니 너무 내색하지 말고 계시고요. 알겠다. 내가 괜한 말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아니에요. 사실 결혼하면서 저도 좀 느꼈거든요. 그 사람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고생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아무튼 한국 가서 봬요. 그래, 조심해서 오너라. 그렇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아들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사람을 시켜 며느리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그 남자에게 퍼다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더니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며느리가 곱게 이혼해 줄 것 같진 않아서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한편이니 어쩔 줄 몰랐는지 며느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며 난리치다 결국 패소하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되려 아들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줘야 했고 상간남 소송인지 뭔지 그것도 이겨서 2천만 원 받아냈다고 하네요. 수진아, 너 오피스텔 비밀번호 바꿨니? 바꿨지. 누가 자꾸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서. 혹시 엄마 내 오피스텔 갔어? 내 동료 의사 경혜 알지? 걔 말고는 올 사람이 없는데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그거 엄마야. 가끔 가긴 했는데 방해됐나 보구나. 엄마가 오늘 가서 씻고 좀 자야 하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당신이 무슨 염치로 수진이 집에 가? 제정신이야? 왜 가만히 있는 딸 집에 가냐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이랑 끝낸 거지 수진이랑 끝낸 게 아니잖아. 수진아, 안 그래? 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설마 내가 왜 이혼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 엄마 그날 밤에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그리고 엄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뭐? 뭐라고? 수진 애미야, 이제 그만해라. 너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어. 이제 경거망동은 하지 말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거라. 나도 화내기 싫으니. 어머니는 뭔데 참견이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엄마, 시끄러워. 나한테 가족은 이제 아빠랑 할머니뿐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수진이한테 더 이상 상처 그만 줘. 깔끔하게 헤어졌으니 그만하라고. 위자료 준 거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나가. 누구 마음대로 천륜을 끊어놓으려 해.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다 너희 아빠랑 할머니 탓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할머니 병원에 입원하신 거 엄마가 신고 안 하고 옆집 할머니가 신고했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 눈은 속여도 의사 눈은 못 속인다고. 엄마가 제때 신고만 했어도 할머니 그렇게 오래 입원 안 해도 됐다고. 지금 후유증 때문에 절뚝이시는 거 그거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진단서 끊어서 엄마한테 손해배상 청구시킬까? 너 어쩜 엄마한테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낳아준 엄마야. 엄마니까 마지막 알량을 베푸는 거야. 엄마니까 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할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데 엄마 아빠 힘들 때 다 뒷바라지 해주고 본인 몸 상하면서까지 수고해 주셨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한다는 게 이거야? 효부는 바라지도 않아.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지금 엄마가 하는 행동, 인간 그 이하 수준이야. 너. 나 오피스텔 내놓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어디서 지낼지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남자한테 가던가. 수진아. 그렇게 손녀딸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왔고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흔적이라도 지워버리겠다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제일 힘든 건 아마도 아들일 겁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세월 모질게 버텨온 게 아내와 딸이라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런 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손녀딸이 저렇게 무서울 정도로 매몰찬 건 제 이야기를 들어서일 겁니다. 아들 부부의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때 손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병실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숨길 것도 없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며느리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까지도요. 손녀딸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끝에 정말 고생 많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못난 부모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며 흐느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지내고 있어요. 생선 가게를 다시 시작했다가 최근엔 그냥 아예 관뒀습니다. 이젠 정말 저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언제까지 살진 모르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저답게 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